3교시 이어서 재고자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안 거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자산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정의인데요. 재고자산의 정의를 보면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상품이에요. 또는 판매를 위해서 제조 과정에 있거나 판매를 위해서 제조 과정에 있는 것들 또는 제조된 것들, 제조된 건 제품이고 제조 과정에 있는 것들은 우리 여러분들이 반제품이라든지 제공품 같은 게 될 거예요. 또는 판매할 자산, 제조를 위해서 소멸될 자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할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소멸되는 자산들이라고 하면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의 자체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정의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정의 한 번씩 봐주시고요. 종류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상품이나 제품 같은 거라고 했죠. 상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기 위해서 내가 매입한 상품 또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미착품, 적성품 이런 부분들이 다 판매 목적 보유 상품에 포함되고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제가 만든 상품이에요. 우리가 제조한 상품이에요. 이걸 제품이라고 부르고 또 재고자산 중에 미완성 상태에 있는 부분들이 반제품과 제공품인데 제가 정의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과정, 제조 과정에 있는 부분들에서 반제품이나 제공품이 나온다고 그랬죠. 반제품은 여러분들이 공정이 여러 개 있을 때 제품을 우리가 반제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제조한 중간 제품이라고도 부르고 우리가 반제품 상태로 판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제공품은 제품의 제조 과정에 있는 미완성 제품이에요. 반제품과 제공품은 조금 달라요. 반제품은 공정이 하나 끝난 거고 제공품은 아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삶아진 라면도 제공품이고 튀겨진 라면도 제공품이고 포장이 안 된 상태는 무조건 우리가 제공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다음에 생산을 위해서 소비될 자산에서 부품이라든지 수선 부분이라든지 공급, 비품 이런 것들은 생산 위해서 소비될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해주고 우리 원재료라고 해가지고 제품 제조를 위해서 매입한 원료, 재료 이런 것들도 다 재고자산에 포함되죠. 라면 만들 때 밀가루, 라면 만들기 위해서 소비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밀가루는 원재료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고자산의 종류도 가끔 나오니까 한 번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예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취득 원가에서 부대 비용을 어떻게 할 거냐예요. 취득 원가에 부대 비용을 포함시킬 거냐 포함 안 시킬 거냐인데 우리가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다가 취득 부대 비용 이 부분을 항상 포함시켜서 취득 원가로 정해준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라든지 애누리 할인이 있어요. 매입 환출이라고 하면 물건을 샀다가 반품시키는 거죠. 애누리는 물건값을 어떻게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그쪽에서 나한테 물건을 깎아준 거예요. 매입 할인은 신용기간보다 돈을 빨리 갚았을 때 어떻게 할인해주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부분은 내가 물건값을 깎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서 차감시켜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제가 물건을 100원 주고 샀는데 10원어치를 반품시켰어요. 그럼 내가 취득한 원가는 얼마예요? 90원어치 산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어렵게 안 생각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매입과 매입 부대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물건을 10,000원어치 샀는데 10,000원어치 산
하면서 가지고 오는 비용이 100원어치 들었으면 이 물건값은 1,100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택배에 물건을 주문했어요. 상품을 샀는데 100만원어치 상품을 사고 나서 택배비가 들었어요. 택배비가 10만원 들었다면 이 택배비까지 물건에 포함시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상품의 취득 원가를 어떻게 한다? 110만원이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를 구할 때 매입액에다가 매입 부대 비용을 포함시켜주고요. 여기서 환출이나 애누리 할인을 빼는 게 취득 원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재고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를 가지는 모든 비용이에요. 매입 운반비라든지 상품 샀는데 싣고 오는 운반비, 하역비, 매입 수수료, 택배비, 운송보험료, 수입 관세 이런 것들이 다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매입가액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귀속 부분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자주 질문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재고자산이 누구의 재고자산으로 할 거냐예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될 거냐, 공예자의 재고자산이 될 거냐인데 미착품이 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죠. 현재 배를 타고 오는 상품, 현재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는 상품.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재고자산을 누구의 자산에 포함시키냐가 달라져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면 선적하는 순간부터 산 사람,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싣고 오는 운반비, 매입 운임의 경우에도 어떻게 매입자의 취득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배에 실었을 때부터 내 자산이잖아요. 얘를 싣고 오는 비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 운임도 매입자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매입 운임과 상품가 모두 다 취득 원가에 포함되고요. 재고자산의 구분 여부에서도 이 경우에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될 거예요. 다음이 이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이 도착지 인도 조건에서는 인수 시부터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배에 타고 올 때까지는 누구?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언제부터 누구의 재고자산이 된다고요? 배에 계속 타고 오는 동안은 한 사람의 재고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배에서 내려서 내가 인수할 때부터는 구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자세히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매입 운임은 어떻게 될까요? 매입 운임은 배를 싣고 오는 동안은 전부 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기 때문에 판매 부대 비용이 될 거예요. 운임이. 그래서 판매자의 판매 관리비, 매입 운임 부분 판매자의 판매 관리비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구매자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 한번 봐주세요. 판매자 배에 타고 오는 동안에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고 운임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판매 부대 비용이 되기 때문에 판매자의 판매 관리비로 간다라는 거.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성품이에요. 적성품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해서 적성품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죠. 홈쇼핑 같은 거에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내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이 이 물건을 판매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탁자가 판매하는 순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빠지면서 구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시성품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성품은 구매가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누구 자산이에요? 표시하기 전까지는
다 판매자의 재고 자산이고 내가 사겠다라는 매입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부터 구매자의 자산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끔 광고에 보시면은 일주일 체험해보고 구매 의사를 결정하세요라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그 구매자가 그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누구의 자산이다? 판매자의 자산이에요. 일주일이 지나도 구매자가 반품 의사가 없다든지 내가 얘를 사겠다라는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비로소 구매자의 재고 자산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고 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제 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이에요. 실제 재고 조사법은 다른 거 아니고 회계 기간 중에 판매되는 수량을 기록을 안 하고요. 입고는 기록하는데 출고는 기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기말의 실제 재고 조사를 통해서 기말 재고를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입고를 10개 시켰는데 판매가 몇 개 됐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고 수량을 기록 안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말에 가서 창고에 가서 몇 개 남았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개 남았다라고 하면 10개 들어왔는데 기말 재고가 2개 남았기 때문에 8개가 팔렸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매출 원가를 찾아내는 게 실제 재고 조사법이에요. 그래서 기초에 들어왔던 재고 더하기 당기 매입 부분 총 가진 우리가 재고량에서 나중에 출고량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가 창고에 가서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인지 확인한 다음에 매출 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실제 재고 조사법이고요. 계속 기록법은 상품이 거래될 때마다 입고와 출고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 매입했을 때 매입, 매출했을 때 매출, 또는 입고됐을 때 입고, 출고됐을 때 출고, 이렇게 기록하면 매입이 10개고 매출이 8개면 창고에 2개가 남아있겠구나, 기말 재고가 2개가 남아있겠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의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10개인데 판매된 재고 자산이 지금 어떻게 8개예요. 매출 원가 먼저 구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도 창고에 남아있는 기말 재고는 2개일 거다라고 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모손실 같은 거 볼 때 보면 실질 재고 조사법과 계속 기록법을 병행할 경우에만 감모손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시험 문제도 가끔 나와요. 뒤에서 한번 보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부분인데요.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요. 우리 재고자산을 사게 되면 오늘만 사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도 우리가 재고자산을 사죠. 라면 만드는 회사라면 한 달 전에도 밀가루 사고 2달 전에도 밀가루 사고 어제도 사고 오늘도 사고 이렇게 계속해서 재고자산을 사게 되는데 살 때마다 그 가격이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쩔 때는 가격이 오르고 어쩔 때는 가격이 내리고 이랬을 때 이 재고자산의 단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를 보는 게 단가 결정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고자산 할 때 어느 시점에 단가를 사용할 거냐, 또는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원가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거 보는 게 원가 흐름 가정이에요. 이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서 매출 이익이라든지 기말 재고가 달라지고 당기 순이익이 달라질 수 있죠. 이 원가 흐름 가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5개 정도로 구분해보면 개별법이라는 게 있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어요. 개별법은 재고자산 품목 하나하나의 단위별로 개별적인 원가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와 팔리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 원가 파악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는 조금 고가품에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선입선출법인데 물량 흐름의 실제 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보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럼 보통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물가가 상승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먼저 산 게 조금 싸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산 걸 먼저 내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원가가 싼 게 먼저 매출 원가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크게 나타나요. 대신 기말 재고 금액이 커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이라든지 후입선출법의 단가 결정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후입선출법은 물량의 실제 흐름 전혀 관계없고요. 가장 나중에 매입된 상품이 가장 먼저 판매된다라고 가정을 한 방법이에요. 우리 실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평균법의 경우에는 상품 자능란의 단가와 매입 단가가 달라질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서 매출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가 총평균법인데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이 가장 많이 다뤄진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총평균법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들인 재고자산들의 총 금액과 총 수량을 나눠서 평균 단가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고의 금액이라고 하면 기초 재고에 가지고 있던 금액 더하기 단기에 매입한 금액. 이걸 어떻게 기초 수량과 단기 매입 수량으로 나눠서 하나의 단가를 구해주는 방법이 우리 총평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입선출법과 총평균법의 예를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거고요. 선입선출법의 예를 보시면은 지금 세종이라는 회사의 재고 수불부예요. 재고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를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1월달 매출 원가하고 월말 재고자산이 얼마인지 찾아보래요. 여러분 보니까 1월 2일날 기초 재고가 10개 있고요. 한 개당 100원이래요. 그렇다면 10개 곱하기 100원이니까 1월 1일 날의 금액은 1,000원어치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1월 9일날도 볼게요. 1월 9일날은 이제 당월에 지금 매입한 부분인데 30개를 매입을 했고 개당 120원에 매입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당 120원이고 30개니까 3,600원어치를 지금 매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6일날 보니까 매출이 있어요. 매출 부분은 20개를 매출을 했어요. 금액은 지금 정해지지 않고 있고 20개를 매출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매출된 거예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걸로 봤기 때문에 1월 1일날 들어온 10개가 먼저 팔려나가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20개 매입했으니까 1월 2일날 팔려나간 거 10개 있죠. 1,000원어치 일단 팔려나갔고요. 1월 9일날 30개 중에서 10개가 나가게 될 거예요. 총 20개인데 1월 2일날 거 10개, 1월 9일날 거 10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어요. 밑에 식도 있지만 제가 그냥 찾아보면 매출 원가는 10개 곱하기 100원에서 1,000원. 그 다음에 1월 9일 거 10개 곱하기 120원에서 1,200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는 1,000원과 1,200원이니까 2,200원만큼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림으로만 보고 여러분이 풀어본다면. 이제 매출 원가는 구했어요. 팔려나간 거의 금액이니까 지금 2,200원을 구했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1월 9일날 거 20개 남아있고 1월 30일 거 10개 남아있어요. 1월 9일날 거 20개 남아있으니까 20개는 하나에 120원씩이니까 2,400원어치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30날 10개를 매입했는데 하나에 100원씩이니까 1,300원어치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기말 재고 얼마예요? 1,300원에다가 2,400원이니까 아마도 3,700원만큼이 기말 재고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주어진 식으로도 풀어보시고요. 저처럼 그냥 순차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다음은 이제 총평균법으로 한번 회계 처리를 해볼게요. 똑같이 재고 자산의 자료를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재고 조사법에 기록된 세종의 9월 매입 매출 자료래요. 앞에 붙어 있는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총평균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9월달 매입 매출 자료인데 총평균법에 의한 9월 기말 재고하고 매출 원가 얼마인지 찾아보래요. 그러면서 감모 손실도 없고 평가 손실도 없으니까 그냥 표만 보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이에요. 일단 9월 1일 날 볼게요. 9월 1일 날 월초 재고가 100개고 단가가 200원이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 날 매입 100개 단가 300원. 그리고 9월 23일 날 매입 200원 단가 350원. 여러분 우리가 총평균법에서는 단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총 금액하고 나누기 총 수량 이렇게 해서 하나당 단가를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월 매입 단가를 한번 볼게요. 100개를 하나에 200원씩 했으니까 9월 1일분은 금액이 얼마예요? 2만원이죠. 그 다음에 9월 7일은 100개를 매입했는데 우리 암산으로도 되겠네요. 100개를 매입했는데 300원씩 매입했으니까 3만원어치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23일로 가서 200개를 매입을 했는데 하나에 350원씩 매입했으니까 7만원어치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12만원어치 매입을 했고 매입 수량은 몇 개예요? 총 가지고 있는 매입 수량은 100개, 100개, 200개에서 40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2만원을 400으로 나누니까 하나에 300원씩의 단가가 정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됐어요, 여러분. 단가가 정해졌으면 매출 원가와 재고자산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출이 몇 개 일어나는지 보면 되죠. 200개 일어났으니까 200개 곱하기 300원 해서 6만원이 매출 원가가 될 거고요. 재고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400개 중에서 200개가 팔려나갔으니까 200개가 남았겠죠. 그러면 200개 곱하기 300원 하나당 단가가 300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만원 이렇게 해서 기말 재고자산도 6만원이고 매출 원가도 6만원이고 이렇게 찾아주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총평균법을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총 매입한 금액 나누기 총 수량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당 단가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재고자산의 기장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을 어떻게 기록할 거냐예요. 우리 이제 전산과 관련된 회계에서는 재고자산에 관련해서는 다 이분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초 재고를 입력할 때도 상품, 단기 매입한 부분을 입력할 때도 상품, 무조건 재고자산이 들어오면 구입할 때는 상품이라고 쓰면서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판매가 될 때는 매출 원가 기록하지 않고 상품 매출이라고 그대로 기록했다가 어떻게 기말에 정리해주는 실제 재고 조사법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회계처리를 한번 보면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는 차변에 상품이라고 해서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음을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금액을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상품의 매입가액에다가 부대 비용까지 합해서 모두 다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서 상품이라고 써주면 되죠. 그래서 상품을 현금으로 구입을 했으면 차변의 상품, 취득 원가, 대변의 현금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판매할 때는 우리가 현금으로 판매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금이 차변에 들어오겠죠. 물건을 판매를 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차변에 증가해야 하는 부분을 표시를 해주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기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기준에 기록을 해놨다가요. 기말 재고자산 계산할 때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에 상품 매출 원가를 찾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지금까지 들어온 상품은 계속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간 거는 지금 기록 안 하고 있죠. 실제 재고조사법이니까. 창고에 가서 기말에 남아있는 상품의 금액을 찾는 거죠. 숫자를 세고 단가를 결정해서
기말 상품의 금액을 찾으면 그때 상품 매출 원가를 찾을 수 있어요. 10개가 들어왔는데 기말에 2개가 남아있다면 8개가 나간 거기 때문에 기말 재고자산 대변 상품의 8이라고 써주면 되죠. 곱하기 금액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씩이라면 상품 800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때야 비로소 차변에 상품 매출 원가 800원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해주면 돼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실습에 들어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상품 매출 원가를 12월 31일에 대체를 해주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다 찾을 거예요. 그럼 금액이 나오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기말 재고가 얼마다라는 부분만 표시를 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찾은 상품의 총 금액에서 기말 재고를 빼서 상품 매출 원가를 찾아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